좀 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해내서 그쪽으로 수요가 몰려서 우리도 즐거웠지만 이제 그게 자꾸 양극화되니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뭔가 그럼 어느 정도에서 멈출 줄 아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축 사회로 계속 빠져들지만은 않는 해법이 나올 것 같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많지요? 예. 진행자에게 마이크를 맡겨놨더니 시덥지 않은 질문만 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예,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라디오만 듣다가 이렇게 듣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수축사회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전 애랑 오늘 같이 왔는데요. 저는 현재를 보고요. 그 아이는 미래를 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2020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힘들어질 거란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건 제가 궁금한 거고 그 미래는 저희 아이에게 1년에 주식을 몇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예, 그 유한양이랑 주식 사주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내년 경기는요. 어제 그 우리 통계청에서 경기 순환 주기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중반을 고점으로 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선행지수 하강하는 거 보니까 내년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은 계속 하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가 이게 우리가 그 통계청이나 뭐 OECD나 이런 많은 거시 경제 지표들은 누구와 관련이 되는 거냐면 수출 관련 대기업 혹은 거기다 납품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의 경기를 반영하고요. 또 하나 이 거시 지표는 여러분들이 금리와 상관이 됩니다. 금리와 주식시장. 그 얘기는 요거만이에요. 요거만 상관되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지금 하강하고 있는데 이렇게 턴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내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내수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의 공급광이 너무 심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내수가 온라인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수는 그냥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골목 식당식으로 뭔가 혁신하는 사람은 잘 될 거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맨날 TV나 보고 한숨만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거라도 들으면 좋은데 뭐 막장 드라마 보고 있고 이래서 이런 거래도라뇨.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볼 정도가 되네. 예.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주식 사주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죠. 좋은 주식 사서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다 좋다.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팽창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2000년에 좋은 주식 사서 증권카드를 원효대교나 마표대교에서 버리라고. 왜냐면 자꾸 있으면 까먹어야 되니까. 예? 까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20년 지나면 큰 돈이 됐을 겁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혹시 애한테 뭐 유한양은 좋은 회사 뭐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회사 지금 좋다고 생각하시고 요즘도 그런 분 있잖아요. 주식사 밀려. 근데 잘못할 경우 제가 보기엔 한 80% 확률로 주식으로 물려주시면 제사 안 지내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흥망성쇠가 과거보다 훨씬 더 짧아지고 있고요. 경기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회사들도 너무도 많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굳이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뭐 ETF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사줘서 하는데 인덱스도 별로일 것 같고요. 하여간 주식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소고기 파티 하시겠네요. 지금까지 모아뒀던 주식 팔아서. 예.
예, 대표님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직장에서도 이런 수축 사회가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전문성을 갖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생활을 그냥 즐기면서 직장은 적당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답을 못 찾고 공무원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먼 미래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직장 안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표님께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이런 좀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노하우를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일주일에 10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네, 지금도 제 사무실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오늘도 그 사무실 나갔다 왔고요. 내일도 출근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밀레니얼 할 때 그런 소리 하면은 저보고 꿀통이니 뭐 꼰대니 그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요소가 제일 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게 저기 꼬마 친구 아까 같이 온 친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제신문을 봤어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습니다. 시골 살을 때. 그러니까 옛날 신문 다 한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지를 본 거죠. 일반 신문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중학생이 이렇게 그 당시 변기가 아니라 푸세식에서 신문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가서 신문을 보고 또 대학교 때는 또 문학 청년 한다고 또 이렇게 껄떡대면서도 하여간 계속 봤고 군대 가서도 집에 신문을 모아놨던 거를 제가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달간 모은 신문을 붙여주면 그걸 다 볼 정도로 독특하게 제가 살았는데요. 뭐 그렇게 살면서 놀고 다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책을 늘상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내일 모레 40인데 40이 되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 인생의 삶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다. 이제 짧아지는 거니까. 세상에 나왔으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한 거죠. 그래서 일체의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줄여놓고 세상의 큰 흐름을 앓는 제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강북자파라고 하듯이 강북에서 이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왜냐면 집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여기 살자.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초등학교 때 전화번호가 초등학교 졸업 앨범 뒤에 보면 전화번호 나오죠? 그대로고 애들은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야 그 동네에. 그럼 언제까지 살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끝.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 그리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차를요. 제가 차를 산 게 IMF 지나고서 괜히 산 게 아니라 대우증권이 대우자동차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좀 1년에 4대씩 팔아서 뭐 할 수 없이 산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부장일 때 우리 대리들이 다 차 있는데 부장인 저만 차가 없었어요. 쪽팔리지 않냐? 그래서 뭐가 쪽팔려? 하나도 안 쪽팔린데? 지금 지금 차 있는 거는 11년 됐어요. 그 금융위기 때 이제 할인을 대폭해서 산 거죠. 그러면 이제 골프장에 좀 가요. 사람 만나 자주는 안 치는데 만나러 가면은 딴 애들 막 제네시스 좋은 거 막 타온다. 개뿔도 아닌 차는 뭐 신발에 뭐 신발을 갖고서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돈 쓸 때 내가 배울 사람들한테 돈 팍팍 써요.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사주고. 예? 저 대구에 누구 있다면 저녁 먹으러 대구 갔다 거기서 술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와도 충분해 지금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단계가 넘게 되면은 직장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분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거요. 몰입을 확 하니까.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뇌가 지금 직장인들의 뇌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뇌가 좁다는 게 관심사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세상을 보건 뭐라건.
제가 이 수축사의 강의는 정치인 뭐 경제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재미있게 한 게 저기 성당 가서 신부님들 해서 제가 신부님한테 첫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도가 많이 주나 보죠. 그래서 저 부른 거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을 하고 자료를 계속 모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행복해요.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여러 사람들한테. 다음 주에는 군대 가서 장군님들, 대령님들 교육하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는 폭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넓히기 위해서는 책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수축사회 같은 책을 보야 되는데 그리고 저의 스승은 누구냐면 제 개인적인 스승은 한국에는 한 명도 없고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아세요? 그 부분 책은 제가 100% 다 읽고요. 앤서니 기던스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나라 이제 자크 아탈리, 이번에 돌아가신 이메뉴얼 월러스틴 이런 사람들의 책을 20년, 30년 전부터 읽으니까 뇌에 어떤 기본 틀이 잡히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여기에다가 계속 새로운 정보를 담게 되면은 세상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폭이 좁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5단계설 아시죠? 제일 밑에가 뭐예요? 생존의 욕구. 2단계가 안전, 3단계가 사회적 욕구, 4단계가 존경의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 욕구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밀레니엄이건 나이를 먹고 전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매슬로우 이걸 배울 때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관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가다가 수축사야 되니까 다시 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생존 욕구, 안전 욕구에만 있는 거죠. 안전 욕구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생존 욕구는 TV 틀어보면 여러분 다 먹방이잖아요. 먹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은 전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하다 보면은 저는 길은 자동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그 수축사회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수축사회라는 단어하고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잘 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떠 있다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참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수축사회 책에서도 답은 없는 사회다 말씀하셨지만 그거에서 그 강사님이 쓰신 거에 답은 제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쓰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애초에 책을 쓸 때 출판사나 우리의 독자들 항상 해법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해법은 이 속편에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세상, 딴 사람을 대하는 마음 뭐 하는데 사회적 자본이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주장했죠. 우리한테 가장 다가온 사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란 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책을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봤는데 그 책은 물론 잘못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슨 행복 방정식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는 욕망이고 분자는 소유고 더하기 비교하지 말자. 여기서 이게 사무엘슨 행복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분자는 소유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산업혁명부터 우리 인류는 소유를 늘리면서 행복해졌던 거예요. 뭔가 살 때마다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수축사가 되니까 이 분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자가 잘 안 늘으니까 그러면 욕망을 줄여야 되겠다. 분모를 줄이면은 값은 커지죠. 그죠? 이게 3학년 산수인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값이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든가 분모가 줄여야 되죠. 예? 저쪽은 아직 모르시나 본데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전환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자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제로섬 전쟁하고 막 게임하고 뭐 사람들 뭐 뺏어먹고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분모를 사무엘스는 줄이자고 했는데 야, 줄이려면 성직자나 가능하죠. 도 닦는 사람들이나 이거 어렵다. 그러면 과도한 것을 조절하자라는 용어를 제가 쓴 거 조절. 그럼 그 분모를 조절하는 게 뭐냐? 조절하는 게 우리 흔히 하면 이런 겁니다. 뭐 워라벨, 예? 소확행, 미니멀리스트, 소비를 최단도로 줄이면서 자기가 행복한다든가, 기업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자기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 보면은 내 딴 거 아무 데도 돈 안 써도 난 시계만 쓸래. 그럼 자기 욕망을 시계만 하나 놓고 나머지를 굉장히 조절하면서 행복해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얘기하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게 분모를 조절하는 게 포용 성장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포용 성장을 들고 나왔던 이유도 위에 부분들은 한국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대로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욕망을 조절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더 사회가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수출범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올 초부터는 분자를 건드린 겁니다. 그게 혁신 성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용 성장이 분모고 혁신 성장이 분자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축사회가 되면은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죠. 욕망도 줄이고 혁신도 혁신 성장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아 저건 분모야 분자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고 뭘 하는데 뭐 이상한데 뭐 낭비나 이런 걸 안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데만 집중해서 쓴다. 1년 열심히 일하고서 내가 해외여행 한 파 딱 쏜다. 이런 것들이 다 분모에 해당하는 새로운 트렌드고 우리나라 내수 트렌드는 전부 이 밑에 있는 욕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그 욕망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사회적 신뢰, 한마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싸우면 친구들이 화해하기도 하고 심하면 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빠따 한 대 맞고 끝냈잖아요. 부모님끼리 악수하고. 지금은 어떡합니까? 다 고소하죠. 고발하죠.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차마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모든 것을 법에 의지하잖아요. 아니면 물리력에 의지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20년 전까지의 세계의 많은 책들을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사회 안전망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다 모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었는데 우리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요새는 다 따로 살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집단이 근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든가 뭘 하고 하는데 지금 뭐 거기도 수축사에 빠져서 제로섬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법이나 권위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회를 믿고 안전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폭넓게 형성된 사회. 여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고 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니까 아까 저 행복 방정식에서 분모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건 아까 내가 삶의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저같이 그냥 강북자파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비교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행복에 대한 방식이 완성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그 자동차도 안 사시고 소비도 별로 안 하시고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살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수축 사회를 앞당기셨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라는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소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제가 담배 피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술도 많이 먹습니다. 술도 많이 먹으면서 또 팁도 팍팍 쳐요. 술 먹을 때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저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듣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항상 분자가 소득이 계속 올라올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분모,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소비의 눈높이를 줄이자.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꼭 와인 즐겨야 되냐? 소주 마시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개개인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주만 마셔도 즐거울 수 있고 와인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것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와인 장사 문 닫고 와인 가게 종업원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면 그들끼리 또 경쟁하다가 임금 낮춰야 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게 1위 소득자, 2위 소득자가 더 잘 살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맨 아래에 백위, 백위리들의 삶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던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던 걸 좀 멈추고 속도를 줄입시다라고 하면 그러다가 항상 그들의 낭비나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일자리나 소득이 그거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과연 해법이라면 아니 좋겠는데. 그거는 개인적 차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구성의 오류를 의미하는 거죠. 각각의 개인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욕망을 다 조절을 한다. 욕망을 조절하면은 전체로서의 지금 파이는 줄어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지향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와인 다 수입하는 거죠. 국산 와인 안 드시잖아요, 거의. 근데 뭘 어찌 됐던 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더 잘 만들어서 수출하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국내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법은 국내적으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주 조그만, 저는 도시국가형 국가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는 짓들은 뭐 도시국가가 아니라 저 대륙국가랑 비슷하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수가 잘할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하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파이가 커지면 그렇다고 맨날 소주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사례를 그렇게 한 거지. 예를 들면 수입 맥주도 좀 먹고 거기다 수입 맥주에다 소주 타 먹고 그러다 누가 와인 먹으면 또 그것도 좀 먹고 이런다는 얘기지 뭘 또 이렇게 자기는 이런 분이 정말 문제가 술을 안 먹어요. 지금 내가 옛날부터 내가 술 좀 먹자 저녁 사줄게 한 번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그래놓고서 무슨 뭐 저보고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국가 민족을 살신성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섭외할 때 이분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 에이. 질문 때문에 손 드신 분 계시지요? 예. 저 그 1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먼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런 1인 가족과 관련해서 이 수축 사회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1인 가족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관련돼서 있을 것인지 그리고 1인 가구가 그런 사회에 적응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원룸 임대업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1인 가구 문제는 인류의 큰 변화 여기다 이제 그 아까 처음에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인류가 아기를 안 낳고 가족을 통해서 협업 중심으로 살던 게 인류인데 그 사회라는 그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에서 벌써 한 30% 가까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 추세를 보면은 당연히 1인 가구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젠더 갈등이라는 게 가장 심각하고 특히 20대에 있어서 20대가 사실은 젠더 갈등이 아니라 가장 그 서로 상대방 성을 좋아하는 체력적으로나 뭐 나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 종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너무 나쁘니까 둘이 같이 살기는 어렵고 또 이세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내 삶에 있어서 더 나의 행복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게 정말 저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어차피 저는 수축사를 주장했으니까 늘어날 거로 봐요. 그러나 이건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닌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통계인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너 왜 혼자 사니? 1인 가구냐면 이제 하나만 데려가면 그게 이제 직장하고 가까워서 학교랑 가까워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요. 정말 놀랍게도 한 3년 전에 제가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해당자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서가 거의 탑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저는 인정은 안 하고 나와서는 큰일 난다라고 보는데 이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니까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뜻을 할 거고 자식 입장에서 그게 듣기 싫다라는 게 사실은 숨겨진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그 얘기는 1인 가구를 많고 온화롭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86세대라고 하는 586 세대들 정말 각성해야 되고 이게 집단적으로 꼰대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된다. 그 앞에 할아버지 세대들, 산업화 세대들, 30년대, 40년대 초반생까지들 산업화 세대의 그 1인 가구의 할아버지와 부모 세대들도 조금은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직장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이런 책들 유행하고 있고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하는데 그렇게 실감 나지는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가구를 줄이는 게 사실 우리 사회가 살만하니까 남이랑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추세예요. 옛날에는 가족끼리 협업을 하고 뭐 했는데 지금 1인 가구 혼자 살기 좋잖아요. HMR 사다가 10,000원에 4캔에 소주 한 병 넣으면 저녁 한 거리 충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녀 되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끔 사실은 우리 86세대나 산업화 세대인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도 조금씩 얘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든지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말을 제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세대가 서로 배려를 하자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회적 자본이란 정말 어려운 거군요. 그러니까 갖다 넣으면은 다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절벽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취준생인데요. 저는 수축사회에서 좀 더 좁게 이제 대표님께서 30년 동안 계신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다행히 어떤 책을 읽어서 로펌이나 뭐 사자 들어가 있는 직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에도 뭐 디지털 기술이나 뭐 챗봇,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되어서 이런 업무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업무가 이렇게 많이 대체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금융시장 그러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폭격 범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을 여쭙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뭐 그거야 뭐 금융도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해봤거든요. 한 20년 전에 저는 못하고 애들한테 이제 통계학과 나온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잘 해봤는데도 사후적으로는 설명은 되나 예측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게 한 모델이 이게 잘 맞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걸 따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마켓 임팩트라고 해서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먹히면서 그냥 안 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로 대체되는 것은 단순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업만 놓고 보시면 금융업에서 단순 노동, 예를 들면 부서로 따지면 뭐 총무부, 인사부
연수부 이런 데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역으로 따지면은 지금 젊으시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라는 거겠죠. 그게 영업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영업을 다 싫어합니다. 신입사원들 면접 보면은 제가 면접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일부러 떠보려고 그래요. 똘똘한데 뭐 예를 들면은 전산을 지원했는데 일부러 면접 때 이러거든요. 만약에 안 돼서 영업 발령 나면 다닐 거야. 그러면 애가 순간적으로 당황합니다. 그런 애는 안 뽑아요. 주저없이 내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오신 분이니까 저기지만은 우리가 영업을 온라인 마케팅은 한계가 있어요. 제품이 표준화돼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생활 속에 있고. 근데 미국도요. 금융 거래에 있어서 약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5천만 원 이상 다 오프라인으로 됩니다.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매매 건수, 입출금 건수 이런 거 많아서 온라인화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건수 수백만 건하고 한 건의 큰 딜하고서 회사가 버는 돈은 한 건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금융만이 아니라 어떤 제조업체도 여기 젊으신 분이 지원할 때 영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서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아, 이제는 인공지능이 무슨 영업을 하냐 이거요. 여러분들 뭐 전화로 뭐 인공지능이 뭐 전화 와서 뭐 주문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해봤자 금방 알아요. 들어보면은 잘 안 되는 거. 사람 대 사람이고 큰 딜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상당 기간이 아니라 제가 보기 이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자제분들 키우실 때도요. 직원들한테 가장 영업이 가치 있는 거다. 돈 버는 거예요. 신입사원 면접할 때 이제 이거는 다른 적이지만 떠보거든요. 너 궁극적인 꿈이 뭐야? 그러면 아, 이 회사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들로부터 전수 받아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높은 연봉 받고 가려고? 그럼 대답을 못 해요. 회사와 함께 성장을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회사에 돈을 벌어주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람의 본심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인공지능이 못하고 기계가 못하는 영역은 역시 세일즈다. 요거는 꼭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왜 우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원하실 때요. 그냥 1지망 영업, 2지망 영업, 3지망 영업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특이하게 봐요. 그러면 왜냐면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보는 사람이 다르게 볼 거예요. 대표님, 근데 왜 영업을 직원들은 싫어하거나 기피할까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키우잖아요. 애들이. 남과 만나서 접촉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는 것에 전혀 할 줄은 모르는 거죠. 가장 그 부족한 부모가 누구냐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애들하고 중국집 가서 영원한 우리의 숙제가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야, 지난번 회식할 때 너 짬뽕 먹었으니까 이번에 짜장면 먹어라. 자기 의사결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암만 스펙이 좋아도 소용없다. 걔가 만약에 볶음밥을 시키면 얘는 큰 그릇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짜장 먹으라고 짜장 똑같이 먹잖아요. 걔는 베리네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30만 명 태어나요. 71년생 지금 103만 명 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내년에는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나는 해예요. 언제부터? 단군 할아버지 이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나는 해예요.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의사결정이 있고 애들이 창의적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의사결정 경험을 많이 스스로 하게끔 줘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제대로 안 돼요. 안 되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데 속을 불불 껄어도 입을 다물고 또 꼭 안 씻고 또 여기서 또 한마디 견들면서 애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고민들 우리의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면 놔먹여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때 놔먹인 거예요. 놔먹여야 되는데 이게 애가 하나니까 자기의 운명이 다 얘한테 달려 있다고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사서 1년에 줘봤자 제사 지내줄지 안 지내줄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둘 다 다르게 생각했었어요. 가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수축 사회가 될수록 사자 직업을 갖는 게 더 유리해지고 영업직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오늘 좀 다른 말씀을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수축 사회가 되면 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예전에 과거에 자동차가 신기하거나 다 좋을 때는 좋은 물건 팔기는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나래도 안 살 물건인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가치관의 혼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예전에 그 자동차를 팔려다가 이제 떠안으면서 그냥 몰고 다니셨던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경우가 수축 사회에서는 더 많을 것이다. 재고는 더 많아지고 팔아야 하는 거는 많아지는데 이미 사람들은 욕심을 줄이고 있고 대표님의 책이 더 많이 팔릴수록 사회적 자본은 많아지면서 아무것도 안 쓰려고 하고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대로 사자 직업들은 이제 앞으로 저 오늘 저 대표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끄덕거렸던 중에 몇 가지는 어찌 됐든 정책은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일부는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정치인들이나 정책은 바뀔 것이다. 그 말은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즉 시위나 혹은 집단적인 목소리가 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사회가 될 거면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실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씩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직업이지만 그거 한꺼번에 모으면 1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경제 방송 라디오 진행을 AI한테 맡기자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친구들 한 서너 명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하면 그것이 전문적이어서가 아니라 집단적일 수 있는 직업은 되게 중요할 수는 있겠다. 생존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시위의 배후에는 그런 성격들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갈등이 이 정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 스펙이 요랬다는 얘기죠. 이게 우구 좌고 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집단을 더 강화하고 상대편을 배제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게 이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가운데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붙든지 왼쪽으로 붙든지 확실히 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단의 이익에 의존해 갖고서 옳지 못한 주장을 하는 거는 세상에 나와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사자 직업을 하겠지만 제가 가짜 직업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 가짜, 예술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에서 요리사도 사자 직업이지만 사실은 요리 가짜. 그건 라이센스가 아주 미미한 라이센스 있지만 저기지 않습니까? 요리나 커피 바리스타나든가 이런 분들에도 자신이 이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세상을 보는 잣대에서 오늘 아직 고려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이에요. 웬만해서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부모님을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된 집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국민소득 2,000불, 3,000불 있을 때는 빨리 내가 나가서 뭘 하라니까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3만 불이라는 일정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선진국이 좋은 게
미국에서 창고에서 뭐 창업을 하잖아요. 해서 이제 뭐 빌 게이츠니 뭐 하는 애들은 뭘 창업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평균 소득이 이렇게 넓고 사회가 기본적인 측면을 좀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바로 자신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문성 있는 데서 몰두하다 보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나오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를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오해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자들이 오해하는 게 한국이 3만 불이고 내년에 이태리를 엎을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이태리보다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태리보다 잘 사는 거냐? 아닙니다. 그거는 플로의 개념이야. 매년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태리랑 지금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는 5천, 6천, 7천, 8천, 9천, 만 불이 뭐 예를 들면 1억이 된 거고 이태리는 10년 전에도 1억이 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집에서 저 집은 20년간 예를 들면 1억씩 벌었고 우리 집은 처음으로 1억 벌었으니까 세금은 똑같이 1억을 내겠죠. 누가 부자예요? 10년 전부터 해온 게 부자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회에서 기반들이 있으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생기고 이러면서 새로운 전문가들이 태동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흐름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들이 저는 좀 너무 누더기거든요. 너무 누더기처럼 이것저것 막 해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 몇 년간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선진국이 아니냐.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직업을 그만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년이건 3년이건 내가 안 해도 버틸 수 있다.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럼 그 사이에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으면 훌륭해지는 거죠.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금 없으니까 대학 다니는 거 우리랑 비교해봐도 걔네는 경제적으로 졸업할 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신자유주의 중심이니까 그 학자금 대출이 1조 7천억 달러인가? 그쯤 되죠. 아마 한국 GDP만큼 학생들이 빚쟁이면서 양극화를 확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말을 안 하겠지만 앞으로의 혁신은 미국에서 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사이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되라. 전문가 같죠. 방청객 질문은 앞으로 2분 정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18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 수축사회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안리서치 홍성국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중남미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공유 차량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돼 있고 얼마 전에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종횡물진 세계를 가다해서 몽골 편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그 오늘 강의에서 아무래도 거의 OECD 국가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쓰신 수축사회 책 보니까 뭐 브릭스나 후발 개도국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그 좀 발전 가능성을 낮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물론 이제 많이 경제적으로 뭐 독재도 많고 그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고 좀 뭐 그런 자본도 많이 없는 나라라서 사실 저도 되게 가능성이 낮게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좀 그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나라들이 좀 발전하려고 한다면 뭐 좀 어느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머징 국가에 대한 시각이죠.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이 제가 수축사에서는 이머징이 떠오른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걔들을 30년 전에도 이머징이라고 했는데 안 떠오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제를 떠나서 사회 틀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성공한 거는 교육 때문이죠. 모두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우리 국민들이 암만 구한말에 어려워도 생각이 있었던 거죠. 브라질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브라질 내륙에 광산이 있는데 철도를 놔주겠다 정부가. 그리고 길도 놔주겠다는데 그 기업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사철이 있는데 개인 철도가 있고 항구도 자기네께 있어요. 정부가 놔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니까 나의 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훼손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머징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랑 지금 봤을 때 발전을 했나요? 발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세계 사회 성장 지수인가 뭐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평균 수명, 국민 소득 뭐 이런 거로 한 게 있는데 그때 브라질이 120등이었거든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120등, 10년 전에 120등, 지금도 120등이에요. 그게 계속 악순환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나마 동남아가 좀 난 편인데 동남아시아의 본질은 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민주의 있죠. 내가 뭐가 어려우면 정부가 다 해줘야 된다라는 돈을 가진 사람 해줘야 된다. 차별을 스스로 받아들여요. 저는 인도를 제 책에도 별로 안 좋게 써놨을 텐데요. 아직도 이 시대에 인도의 스마트폰이 저렇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도 카스트가 유지되는 나라다. 그리고 인도에 누가 작년인가요? 결혼식 하는데 우리나라 대벌 다 뭐 1,2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칭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그러니까 차별과 불평등이나 옳지 못한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 나라는 발전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차별해야지. 그 결혼식 하는 사람 보니까 자기 집이 20층인가 그렇던데 보니까. 그죠? 그 이름도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작년에 올해 총선, 작년에 총선 앞두고서 식품에 대해서요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예요. 총선. 그래서 국민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모디노믹스 뭐 추천하고 아무 서로들 모르는 거죠. 그나마 좀 나은 게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베트남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했던 국가들입니다. 사회주의 했던 국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뭐 장점이라기는 뭐하지만 국민들한테 다 의무 교육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준이 어찌됐건 교육 수준이 꽤 높고 그 다음에 자립심, 외세 의존 안 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베트남 정도나 뭐 이런 쪽은 생각하고 태국 보세요. 아직도 임금이 다 뭐 하고 있는데 일본에 아주 종속돼 버렸잖아요. 태국이 거의 일본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 뜨니까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 된다, 글로 가야 된다, 뭘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절감하는 거, 그리고 원자재를 싸게 사는 것. 뭐 물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이상에서 뭐 우리가 크게 한다. 아직은 여전히 그 나라가 그러면 교육을 하느냐, 부정부패를 없애느냐, 국가의 틀을 잡는다. 아직도 제대로 안 보이니까 하여간 제가 아까 이 그림 보면서 했는데 제가 그냥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홍 대표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 복지망이 중요한 이유가 일자리를 잃어도 뭔가 다른 일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생각했던 거와 유사했어요. 저는 소주와 포도주 중에 그냥 포도주는 참고 소주만 마시는 방법도 양극화를 줄이는 방법이겠지만 포도주 회사 말고 가시오가피 주든 뭐 산딸기 주든 그런 것들이 그동안 못 만들었던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그 회사들이 또 수장 점유율을 갖고 하면 자연스럽게 양극화는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생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늘 쉬운 거 생각했던 거 눈에 보이던 거 시작하지 않겠어요? 핫도그 팔러 가고 뭐 막히는 길에서 뭐 팔고 있고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수의 공급관이 더 심해지고 하는 게 선진국을 규정할 때 국민소득이 아니라 그냥 회사 잘리고 일자리 잃었을 때 내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제일 좋은 선진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버틸 수 있으면 다양한 발상이 가능하지 그래서 않겠는가. 제가 정치인이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누더기 같은 걸 간단하고 단명하게 좀 해주면서 복지에 있어서도 지금 모럴 해저드를 제거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높여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분 더 마이크 갖고 계시군요. 예. 저는요, 이제 수축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오자고 그래서 이제 좋은 강의 들으러 왔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축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팽창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저는 이제 50이 넘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보면 뭐 욕망이 그렇게 크거나 뭐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식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글로벌화되고 사회 문화를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인식이나 가치관은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팽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게 젊은이들이 살고 있구나.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세계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또 수축사회가 또 굉장히 이게 심각하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축사회로 가는 원인은 오히려 개개인들의 욕망이 아니라 그 규모의 경제 주체라든지 정치라든지 국가 이기주의라든지 우리 개인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이 정보의 홍수 때문에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면서 그 욕망을 개인들은 참으라는 그런 식의 어떤 원인이 수축사의 원인이 개개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아까 인식을 전환하고 뭐 전문성을 갖고 아까 수축사회 해결 5가지 원칙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다 모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 주체인 세계의 모든 자본을 거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 주체나 정치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과 개개인들의 나 자신의 이 가치관의 이 괴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히려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미 이 행복을 향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종교관이나 그런 관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고 오히려 이렇게 깊이 있게 오히려 더 이렇게 넓은 가치관을 갖고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류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괜히 TV 뭐 몇백만 대씩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그러면서 재고 많다고 그러고 지금 이 모양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저렇게 말씀하셔도 속으로는 잘 안 맞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다양성 이제 젊은 사람들이 문화 소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양해지는 건 사실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전체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회식을 해도 건배를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고 뭐 하여간 우리는 다 전체주의를 커왔는데 우리의 자식 세대들은 다양성을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다. 어떤 사람은 대먹지 않았다.
또 지금 말씀하신 아주 다양성이라고 아주 좋게 표현하셨는데요. 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양성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수축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세상의 골격이 그렇다는 거고, 해법이 제가 말씀드렸더니 별로 없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려고 하면 정치, 대기업, 정치권, 대기업, 관료, 뭐 우리 사회 리더 계층, 또 어르신 계층, 젊은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바뀌는 것만 나왔고요. 정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서 뒤로 바뀝니다. 그걸 사람이 안 바뀌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흔히 얘기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좋아지면은 다 따라가니까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 치열하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수축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네 탓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너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인데, 이 정도로 담론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미래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는 역설적으로 한국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딴 나라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우리 지금 시위할 때 보면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시위할 때 이 정도 모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문화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신한류. 근데 세상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잘못됐다고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직 우리 사회가 희망 있고 긍정적이다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뭐 중요한 시위를 하는데 40명, 50명 해보라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걸 듣겠다고 지금 2시간씩이나 오신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죠. 예? 물론 이건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손경제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여행 우리나라만큼 많이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일본 해외여행이 줄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막 뭐라고 하지만 쓸만하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35조 원 썼습니다. 해외 나가서. 그런데 어느 단계가 들으면 저도 그래요. 시차 적응하기 싫어서 가기도 싫고, 갈 때 시차 적응, 올 때는 귀찮아, 다 본 거고. 그러고 해외여행이 줄게 되면은 그 사회는 맛이 간 거예요. 상한 거예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떤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걸 전제해서 우리의 이 역동적으로 바꿔나가야죠. 그러자고서 제가 이 책을 쓴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게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핵심적인 포맷이잖아요. 그 일을 저도 오래 해왔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은 항상 정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우리 사회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무엇 때문이고, 저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고, 요 문제는 저 녀석들 때문이고, 뭔가 우리의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항상 그 주범들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것을 혁파하고 깨뜨리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들을 너무 많이 내놓고 주장하고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게 답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으나 전문가들은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런 답 못 내줘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사안과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그 희안 리서치의 홍성국 대표님은 방법이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솔루션을 실천 못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답은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사안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게 아니었나 싶어서 더욱 고맙습니다. 18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 수축사회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응축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귀한 말씀 해주신 홍성국 대표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 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 봐서 저도 더 책임이 무겁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또 지금도 해법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모르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딴 분들이 그만큼 더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 예. 마무리할까요?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예. 멀리 상암까지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오전에도 라디오 방송 나가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혹시 가끔씩 주말이나 휴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골프장 가다가 또는 뭐 어디 가다가 늦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전화 받으면 아주 피곤합니다. 네, 방송에서 만나 뵙고요. 자, 조만간 좋은 주제로 또 경제 콘서트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